이 채널을 즐겨보는 한 40대 구독자예요. 오늘은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모두 잘 부탁드려요. 저와 남편은 유난히 바람이 쌩쌩 부는 한 겨울날 번화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녹이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너무 제 스타일이라 그런데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놀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편한 추리닝 복장을 한 남자가 웃으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 연락처요?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 뵌 건데 이런 말 하는 거 실례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놓치기 싫어서 말을 걸어버렸네요. 꼭 그쪽과 알아가고 싶어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락처는 저는 수락의 의미로 건네받은 휴대폰에 제 연락처를 저장하며 대답했죠.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처음 번호를 따여봤으니 당황했지만 제게 호감을 보이는 그 남자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만나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쪽은... 아, 저는 최선호라고 해요. 편하게 선호라고 불러주세요. 괜찮으시면 지금 어디 식당이라도 같이 갈래요? 대화를 더 해보고 싶은데 날이 추우니까 여기선 힘들잖아요. 그렇게 처음 본 남자와 저는 같이 식사하게 되었죠.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나누었고 알고 보니 그는 현재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면담하고 오는 길이에요. 아마 곧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진짜요?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여기 학생이라니 안 그래도 완전 모범생처럼 보인다 했어요. 진짜 공부 잘하셨구나. 남자는 알고 보니 명문대 졸업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학이라 저는 감탄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만났을까요? 만나다 보니 느낀 건데 이 학벌주의 사회에서 명문대 출신이라니 그는 잘난 체 할 법도 한 환경을 가지고도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처 2년제 전문대에 다니고 있었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저는 사람의 배경보다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향한 호감이 점점 커져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달 뒤 저는 무사히 졸업에 성공했고 저를 보러 졸업식에 찾아온 선호 씨와 친정 아버지는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계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셔서 받은 퇴직금으로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힘든 환경에서도 누구보다 저를 사랑으로 키우신 자랑스러운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항상 존경했어요. 아빠, 여기가 선호 씨야.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몰라. 인사드려 자기야. 아버님이셔. 오냐, 네가 선호구나. 영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저도 많이 전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기야, 장인어른이라니.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면서. 당황한 저는 선호 씨의 허리를 콕 찔렀어요. 그는 왜 우리 영은이 아버지시면 장인어른이지 미래의 내 아내인데 라며 장난을 쳤고 친정 아버지도 호탕하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이후 뒤풀이에서도 꽤 재미있는 대화가 많이 있었네요. 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당황했지만요. 그러고 보니 우리 영은이도 시집 갈 때가 다 됐지? 이제 졸업도 했겠다. 아빠, 무슨 말이야. 나 이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거든? 취업이 먼저라고. 취업해서 우리 아빠 호강시켜드려야지. 아우, 호강은 무슨. 딸 덕 보고 살 생각은 없다. 네가 행복한 게 먼저다. 네가 확신이 선다면 언제든 결혼해라. 아니, 이제 연애한 지 몇 달 됐다고. 아직 이르다고, 아빠. 부끄럽게 자꾸 결혼 이야기야? 기간이 중요하냐?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선호는 인상을 보니 합격이다. 참 선하고 꾸밈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 그 사돈네는 무슨 일 하시느냐? 아이, 아빠, 뭘 그런 걸 여기서 묻고 그래.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아까부터 자꾸.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아직 회사 다니십니다. 선우 씨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태연하게 말을 이었죠. 결혼이면 장인어른의 보물을 제게 주시는 거니 당연히 영광으로 받아들여야죠. 아, 좀 자기야, 무슨 소리야. 둘 다 그만해. 너무 빠르다고. 왠지 저만 빼고 두 사람은 상견례 자리에 나온 듯한 분위기였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와 선우 씨가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을 아버지께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 후,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일하시니 저만 마냥 손 놓고 놀 수는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취업에 노력하더니 역시나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합격했네요. 요즘 일 때문에 많이 바쁜지 얼굴 보기 힘든 게 조금 서운하다고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쯤 제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학원에서 꾸벅꾸벅 졸아서 혼나는 일이 잦아지기도 했고 거기다가 자꾸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나 의심했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평소에 규칙적이었던 생리가 너무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고 저는 산부인과에 방문하게 되었죠. 임신 10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임신이요? 10주라뇨? 세상에, 초음파를 확인하니 설마 했던 임신이 맞았어요. 선우 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저희 둘 다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아무리 가볍게 결혼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이는 이제 취업하여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계획 없이 생긴 아기가 환영받을 리 없다는 생각에 제 눈앞은 하얘졌어요. 그래도 일단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날 선우 씨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불 꺼진 방에 쪼그려 앉아 그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죠. 깜짝이야. 자기야, 와 있었어? 연락하지. 기다리는 걸 알았으면 빨리 왔을 건데. 그가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 정장을 옷걸이에 걸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왜 말이 없어? 공부하느라 힘들었어? 표정이 안 좋은 저를 보고 선우 씨는 다정하게 다가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과 아기 수첩을 꺼냈습니다. 나 임신이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임신이라고? 눈을 휘둥그레 뜬 그는 저를 향해 되물었습니다. 선우 씨도 초음파 사진을 보고 흠칫하더라고요. 임신이야. 이제 10주래. 어떡하지? 당연히 지워야겠지. 준비되지 않은 아이가 세상에 환영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만 뚝뚝 흘리던 그때 선우 씨가 저를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은아. 우리 아이잖아. 우리가 책임져야지.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다고. 심지어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야. 준비는 지금부터 하면 돼.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결혼은 내가 우리 부모님 설득할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하지만 자기 직장도 이제 시작인데 괜히 이 아이가. 요즘 좀 바쁜 거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기 하나 못 지킬 남자로 보여? 나만 믿어. 절대 지울 생각하지 마. 저는 선우 씨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걱정과는 다르게 시댁에서도 반대는 없었고 오히려 저희는 축복 속에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죠. 저에게 찾아온 첫 생명이었으니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달달한 신혼생활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된 선호 씨는 여전히 직장일에 바빴고 야근하는 날도 잦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저의 집안일을 도우려 노력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하던 자격증을 잠시 미루고 아이 태교에 전념하고 있었고 임신 기간은 무탈하게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시기네요. 어느 날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임신 30주가 된 저는 간단한 집안일을 마치고 장을 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배에 알싸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무언가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니 제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일이 바쁜지 연결이 되지 않았죠. 병원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니 당장 내원하라고 하셔서 저는 통증을 견디며 구급차를 타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기가 잘못됐을까 싶어서 제발 무사히 있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급하게 초음파를 보니 제 불길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이는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원인 모를 유산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임신 말기의 유산은 흔하지 않다고 들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당장 응급수술을 해서 아기를 꺼내지 않으면 제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수술한 뒤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 뱃속에서 애지중지 키워나갔던 아이를 허망하게 잃었어요. 아직도 이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친정아버지가 급히 가게를 비우고 제 보호자로 있게 되었고 몇 시간 후 연락이 닿은 남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기는! 미안해. 여보야, 정말 미안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이렇게 된 건데? 왜 이런 일이? 남편은 수술 후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미안해. 아기 못 지켜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울어서 입이 바짝 마른 제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그러지 마. 당신이 왜 미안해. 그래도 여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아기가...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 여보 회복이 먼저야. 남편은 저를 위로하며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아버지가 있으니 힘든 날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산으로 인한 수술이라고 해도 산모의 몸에는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은 무리가 갔으니 조리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뒤에는 일을 쉴 수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신혼집에 머물며 저를 도와주곤 했죠. 세상을 잃은 것 같이 공허하고 슬펐지만 두 사람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뱃속에서 움직이며 발차기 하던 아기를 쉽게 잊을 수 없어 저는 한 6개월을 눈물로 보낸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우는 걸 볼 때마다 가만히 저를 안아주고 토닥여주고는 했습니다. 저만큼이나 남편도 마음이 찢어지겠지만 그는 이겨내며 노력하고 있었으니깐요. 저도 마냥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몸조리가 끝나고 마음의 정리가 된 저는 미뤄두었던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약 1년의 공부와 실습을 마친 후 저는 수월하게 시험에 합격했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작은 동네 병원에서 조무사로 근무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지금은 경력 20년 차의 조무사가 되었고 남편은 열심히 한 덕분에 대기업에서 팀장까지 임명된 경력을 살려 중견기업으로 스카우트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기 소식은 없냐고요? 자연임신을 시도해도 쉽사리 아기 천사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남편과 둘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기에 임신에 집착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도 가끔 길 가면서 병원에서 귀여운 아기들을 마주치면 허망하게 떠나보낸 아이가 생각나서 잠시 슬픔에 잠기긴 하지만요. 결혼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남편이랑은 어느 순간부터 감정 교류가 거의 없는 듯 보였어요. 남편이 전 회사에서 승진하고 중견기업에 스카우트 되면서부터 더 많이 바빠지는 바람에 꼭 필요한 대화 아니면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할 때면 남편이 피곤하다며 먼저 방에 들어가 버리고는 했어요. 서운해도 어쩌겠어요? 바쁘게 일하느라 피곤한 건 사실이니까 이해해야죠. 이제 설렘보다 서로에 대한 정과 책임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희는 각자 아내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은 저는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요. 뉴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관한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희에게는 먼 이야기였고 별로 관심 없는 주제였던 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런 거지들 뭐하러 도와주는 거지? 아까운 내 세금.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남편과는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였거든요. 거지라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 심하지 않아?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확 째려보았어요. 무능력하고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니까 적골이 난 걸 못하러 내 피 같은 세금으로 도와야 돼? 자기가 저 사람들 상황을 어떻게 알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거 알 거 아냐. 안 되긴 개뿔. 지가 노력 안 한 걸 가지고 정부 탓 세상 탓만 하니까 적골나지. 저런 거지들은 깡그리 굶겨야 하는데.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감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 꼭 노력이 성공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닌 걸 알았을 텐데요. 그래도 마냥 노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듣기 거북해져. 뭐? 내 앞에서 생판 모르는 남 두둔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보니 당신네 장인어른 요즘 식당 쉰다며? 우리가 생활비 드리잖아. 안 그래도 이쪽 사정도 팍팍한데.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잠깐 쉬시는 거라고 말했잖아. 우리 아빠 힘든 식당 일 해서 나 먹여 살렸고 나이도 벌써 60대셔. 그 정도 오래 일했으면 이제 쉴 때 된 걸 나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일하시는 거야. 아예 쉬는 것도 아니고 직원 시키고 잠시 쉬시는 걸 뭘 그렇게 말해? 그리고 생활비는 당신이 일한 돈도 아니고 내 월급에서 드리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내 돈 너 돈이 어딨어? 거 말 참 서운하게 하네. 뭐? 그렇다면 당신은 나한테 통장 공개한 적 있어? 남편은 결혼 초기에는 저와 생활비를 공유하고 신용카드도 저에게 줬거든요. 하지만 제가 병원에 취업한 이후는 각각 개인 통장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살짝 꿍했지만 아이도 없고 저도 수입이 꾸준하니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어 딱히 뭐라 하지도 않았고요. 몇 분의 말다툼 끝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급이 맞아야 한다니까. 하여튼 못 배우고 무능력한 것들이 목소리만 커. 누구 덕분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뭐? 당신 말 다 했어?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무시하고 남편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치관에 어안이 벙벙해졌죠. 못 배우고 무능력한 것들이라니. 아마 저에게 하는 말이었을 텐데요. 남편이 말한 대로 그는 능력을 갖췄지만 참 겸손하고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숨기고 있던 본성이 드러난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남편의 인성을 높이 여겨 결혼한 탓에 꽤 배신감이 들었죠. 각자 통장을 쓰는 만큼 제가 남편의 돈을 펑펑 쓰고 다닌 적도 없었고요. 설사 남편의 생활비를 받고 생활하는 주부였다고 해도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여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남편에게 그날의 막말을 사과하라고 몇 번 요청했지만 그는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애써 정성 들여 준비한 저녁을 먹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시비를 걸어왔어요. 밥상머리에서 얼굴을 보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부부 사이니까 밥은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반찬이 이게 뭐야? 이게 먹으라고 만든 거야? 평소엔 잘 먹더니 왜 그래? 어제랑 달라진 거 없어. 그냥 먹어. 남편은 젓가락을 던지다시피 식탁에 내려놓더니 저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쩝쩝거리는 소리에 밥도 이 꼬락선이라니. 회사에서도 극진히 대접하는데 집에서 이런 취급받고 살아야 해, 내가? 대접? 아, 설마 그 또 잘난 직장 이야기야? 힘들게 일하고 온 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뭐 그리 잘났다고 예전부터 잘난 체야? 돈 조금 더 번다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내가 가정주부도 아닌데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나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여자가 돈도 못 벌어와 집안일도 못해. 할 줄 아는 게 뭐냐? 에휴.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또 얼굴 붉히기 싫어서 애써 참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비가 걸린 후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바쁘게 일을 하고 퇴근한 저에게 술에 취한 남편이 들어오며 회사에 임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네요.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아무튼 축하해. 뭐니 해도 능력은 있네. 역시 당신이야. 저는 기뻐하며 남편을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부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도 어쨌든 제 남편이고 그가 코피 흘려가며 사회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했던 나날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이번만큼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다들 놀란 눈치더라고. 아무래도 이 나이에 임원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단 말이야. 맞아. 자기 사회초년생 때 기억나? 그때 첫 취업이 되어서 우리 엄청 소리 질렀잖아. 그 순간이 나는 아직도 생생한데. 다 내가 자수성가한 거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둔 걸 평생 감사해야 해. 역시 또 자기 자랑이네요. 간단한 축하 파티를 끝내고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소식을 알렸죠. 친정아버지는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당장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저는 몸이 아프신 아버지를 우려해 다음에 만나자고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쉬시라고 말했지만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께서 문을 두드리시네요. 아빠, 아니 다음에 오라니까. 오늘만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해? 우리 최서방 이런 경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아이, 시간이 늦어서 다 문을 닫았더라. 선물은 다음에 챙겨오마. 저 사람 술을 많이 마셔서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부끄럽게 왜 지금 오고 그래. 경사스러운 날에 누구나 술을 마시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이해한다. 남편은 술 때문에 쉰다며 소파에 누워서는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보, 좀 일어나봐. 아버지 오셨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버지 앞에서 이 자세가 뭐야. 저는 남편을 강제로 이렇게 앉혔습니다. 최서방, 내가 술이나 실컷 대접하마. 이런 경사에 내가 한턱 쏴야지. 짜증난 표정으로 앉은 자세를 취한 남편은 저희에게 시선을 돌리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 대답 좀 해봐. 아, 진짜 술 냄새. 그 사이에 낀 저는 피가 마를 지경이었죠.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 따로 먹고 싶은 거 없느냐? 내 가게에서 거하게 대접하도록 하지. 그때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누구랑 겸상을 하려고? 저희는 한순간 심하게 당황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축하하러 온 사람한테, 그것도 장인어른한테 거지 주제라고 표현하다뇨?
평소에도 남편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깔아보는 건 자주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장인어른 앞에서 할 말인가요? 여보, 말 조심해. 아무리 취해도 아버지 앞에서 말이 그게 뭐야? 저는 남편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다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내가 그렇게 허접한 그쪽 식당에서 거지랑 술이나 먹을 인물로 보여? 뭐라고? 거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아버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부축하며 남편을 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게 진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사과해! 아빠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한테 굽실거리는 식당 일이나 하는 주제에 맞잖아! 끝까지 저희 속을 뒤집어 놓은 채 남편은 이만 졸리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남은 저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앉혔죠. 아빠 미안해.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일이 많이 힘들고 술에 취했나 봐. 진짜 어떡해. 됐다. 최서방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오늘 일로 잘 알았다. 이만 돌아가마. 한순간도 이 집에 있기 싫은 듯 떠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낸 저는 안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남편을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지 주제에? 내가 똑바로 들은 게 맞아? 똑바로 사과해.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흥분한 저에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틀린 말 없거든? 진짜 짜증나게. 시끄러우니까 나가.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기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정말 그 아빠의 그 딸이네. 못 배운 것들이 소리만 커가지고. 뭐? 못 배운 것? 너 말 다 했어? 진짜 이게 보자보자니까! 그 이후 당연하게도 우리 집의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대화는 물론이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남편도 친정아버지께 연락할 생각조차 없는 듯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아버지 댁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애써 자기는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딸이 어떤 대접을 받고 그 집에 사는지 눈에 훤하다면서 말이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날들이 반복됐죠. 어느 날 저는 남편의 부탁 아닌 통보에 사내 임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저희에게 큰 모욕을 줬다고 해도 남편의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참석했어요. 가족들을 초대해 진행된 임원 모임은 간단한 기념 촬영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잘난 체하며 저희를 모욕하던 남편의 콧대를 꺾을 방법을 찾은 기회는 예상외로 빨리 찾아왔어요. 임원 모임으로부터 며칠 뒤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간 저는 식당 일을 마무리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갓 출산한 아는 동생의 이야기가 나와 그 아기를 보여주러 휴대폰 앨범의 사진을 하나씩 넘기던 도중이었네요. 저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께서 남편의 회사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는 어떤 모임에 다녀왔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 회사의 임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 잘난 직장 사람들 누군지 구경이나 하자. 뭘 잘나. 내 눈에는 우리 아빠가 제일 잘났거든? 아직도 그 일 신경 쓰는 거지?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 내 식당 하면서 수도 없이 손님들에게 욕을 들어먹었어도 그런 수치는 처음이었다. 이내 제가 휴대폰을 건네자 사진을 찬찬히 살펴보던 아빠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저는 눈치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중간에 앉아 계신 분? 회사 사장이라고 하시던데? 그쪽의 사장이라고?
혹시 얼굴 본 적 있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이내 한숨을 쉬며 아버지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어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맞벌이 하시던 시절, 남편 회사의 사장과 사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네요. 그 사장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매우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아버지도 그를 언젠가 성공할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장의 사업이 악화된 상황에 자신의 어머니까지 심하게 아프시는 바람에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고요. 액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믿었기에 망설임 없이 은행에 보증을 서주었다고 해요. 덕분에 사장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고 30년은 지난 지금도 감사의 표시를 하며 아버지께 예의를 갖추며 극진히 대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렇게 노력하고 성실하더니 아직도 잘 살고 있구나. 그 이와는 인연이 깊다. 나는 지금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구나. 아니, 잠깐만. 진짜 아는 사이라고? 심지어 보증을 서줘? 네가 어려서 따로 말하지 않았고 너희 엄마와 상의 후에 진행했지만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장 밑에서 어떻게 남편이 임원이 된 거지? 아빠, 잠깐만. 혹시 이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장이 아빠를 믿는다며. 저는 잠깐 생각을 정리하곤 친정아버지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헤어졌고 며칠 후에 아버지와 사장과 연락이 닿았다고 하네요. 역시 아버지 쪽에서 먼저 연락하니 사장이 기뻐하며 당장 만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짧은 만남 후에 아버지를 통해 그날의 대화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쎄, 더 심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지 뭐예요. 남편은 비리를 저질러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장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도 자기가 직접 스카우트한 인물이고 그만큼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눈 감아주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가 당한 수모를 사장에게 말하자 사장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 때 보증까지 서가며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아무리 임원이라고 해도 자신의 직원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말이죠. 사장은 마치 자기가 수모를 겪은 것처럼 화내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자신이 직접 반드시 아버지가 겪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네요. 저는 평소대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사장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하면서 말이에요. 저희가 복수를 계획하는 것을 알 리가 없는 남편은 대놓고 저를 아예 노예 부리듯이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집꼬라지가 이게 뭐야? 나름 정리해둔 건데 여보가 거슬리면 지금 청소할게. 오, 반항할 줄 알았는데 이제 누가 우위에 있는지 알았나 봐? 진즉 그렇게 했어야지. 적의 계획을 알 리 없는 남편은 거만한 표정으로 소파에 누워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옷도 빨아서 다려다. 내일도 저거 입고 나가야 돼. 심지어 옷걸이에 걸지도 않은 채 바닥에 내팽개쳐진 셔츠를 가리키네요. 알았어. 청소 끝나고 바로 해둘게. 그날로부터 며칠 후 드디어 사장에게서 남편의 비리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장이 직접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득만 취하며 사장의 지인인 아버지와 그 딸인 저를 모욕한 남편을 당장 해고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장을 말렸습니다. 당분간은 남편 앞에서 평소대로 행동하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요. 먼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몇 번은 증거를 모으지 못했지만 남편의 이상한 언행이 계속되자 저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친정아버지를 모욕한다는 증거를 계속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지금은 녹음본이 꽤 모인 상태였답니다. 모든 증거가 인정되어 검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아버지와 함께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없이 나타난 저희의 모습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회사 사람들과 있을 때는 평범하게 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 모습이 참 역겨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에 남편의 사무실에 저희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역시나 본색을 드러내네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야, 당신들? 회사가 장난인 줄 알아? 아, 그 잘난 직장이 어딘가 했더만 고작 여기구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렇게 유세했던 거야? 뭐 고작? 너 같은 여자 받아주는 회사도 없는 주제 뭘 잘났다고 떠들어? 자꾸 주제 하는데 마지막으로 사과할 기회 주려고 왔어. 내가 뭔 사과를 해야 하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사람이면 여기서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 여자가 누굴 상대로 협박이야 지금?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거기 당신 딸 좀 끌고 나가요. 정말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심지어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며 저희 아버지에게 삿대질합니다. 끝까지 뻔뻔하긴. 이제 지켜봐. 당신 말대로 누가 우위에 있는지. 아, 사장님!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장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뭐?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나? 하, 사장님? 네가 부른다고 올 리가 없잖아. 지금 뭐라는... 큰 소리로 유세를 떨던 남편은 제 호출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장을 보고 금세 표정이 굳었죠. 사장은 뚜벅뚜벅 걸어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저희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 직원이 이렇게 결례를 범했을 줄이야. 내가 자네 볼 낯이 없네. 대신 사과하지. 고개를 숙인 사장을 보고 남편은 벌떡 일어서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왜 이러세요? 이 사람은 그럴 가치도 없는... 가치?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휙 돌아갔습니다. 사장이 남편의 뺨을 내리쳤거든요. 능력 하나만 보고 네 녀석을 뽑은 내가 죄인이다. 너는 임마 나랑 한솥밥 먹을 자격도 없어. 당장 해고야. 네? 해고라뇨.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사장의 손을 잡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제 가족이 사정이 복잡해서 그래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드리면 이해하실 거... 사정? 니까짓 거 사정은 더 들을 것도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집안 어른한테 그런 추태를 부려? 그것도 이 사람 누군지 알고나 그래? 집안 사정이라고 변명하는 남편에게 사장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철을 던지더라고요. 저거 맞으면 꽤 아플 텐데. 아무리 변명해봐야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던 사장을 뒤로하고 이제는 저희에게 사과할 생각인가 보네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장인어른, 무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 좀 잘 부탁하면 안 될까요? 방금 전까지 뻔뻔하게 나오던 그 태도는 어디 갔지? 우리 거지들은 할 말 끝났으니 이만 갈게. 여보,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오해야 다. 여보가 오해한 거야. 난 절대 무시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어. 잠깐 말이 헛나온 것뿐이야. 알잖아. 급기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기가 찬 듯 등을 보이며 떠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멍하니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희는 자리를 벗어나 사장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둔 서류라네. 이미 다 검찰에 제출했다만 그 자식이 누구인지 모를 사람을 내세워서 가짜 회사를 설립했더라고. 거래처로 위장해서 말이지. 그래서 거기랑 거래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서 지폐를 불린 모양이야. 돈이 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런 자식인 줄 알았으면 진작 정리했어야 하는 건데. 사장은 아버지께 거듭 사과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사장님 말씀대로 비리를 파헤쳐 보니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회계를 조작해 몇 개의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비싸게 거래를 하는 척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곧 남편과 그 가짜 회사에 관해 압수수색이 들어갈 거라고 했죠.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남편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제가 모은 증거들로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덕분에 저는 막대한 위자료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제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받아들여져 재산 분할도 당연히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요. 긴 소송 끝에 드디어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소송 도중에도 저와 친정아버지께 거듭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 했지만 저희는 믿지 않았어요. 그 인성이 어디 가겠어요? 사람 쉽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뒤의 일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번의 조사가 마무리된 결과 고의로 빼돌린 금액이 너무 컸던 탓인지 전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토록 자랑하던 직장에서 잘린 것은 당연하고요. 부당하게 취한 이익도 다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 남편이 만든 가짜 회사의 소유자는 자기 동생이라고 하네요. 전 시댁 쪽도 범죄에 가담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쪽도 조사가 들어갔나 봐요. 이제는 제가 알 바가 아니지만요.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제 바지 끝자락을 잡고 애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너무 쌤통이었죠. 전 남편은 그 사건으로 커리어가 끝난 것은 물론이고 이제 출소해도 얼굴 들고 말짱한 직장에는 취업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개인적인 일은 둘째치고 기업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비리를 저질러 해고되고 감옥에 다녀온 사람을 누가 직원으로 두고 싶겠어요? 합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하던가요? 저는 요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받은 위자료도 아버지의 사업에 어느 정도 보탰답니다. 덕분에 가게를 확장하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어요. 아버지네 가게는 최근에는 입소문이 난 건지 눈코 뗄 새 없이 장사가 바쁘다고 들었어요. 확장하고 나서는 직원을 더 뽑아 아버지도 쉴 시간이 늘었다고 기뻐하시네요. 저는 여전히 다니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일은 고되지만 환자분들이 저에게 감사함을 표할 땐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무튼 저희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큰 사건을 겪었지만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답니다. 이제 친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할 만큼 그 일을 꺼내도 억울한 감정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최후가 너무 속이 시원했거든요. 아직도 콩밥 먹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사람은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며 사연을 마무리할게요.